승만이 왔구나.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어, 이제 잠깐만 몇 분 더 들어오셔야 될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렸다 할게요. 성욱 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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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다 잘 일나가지고. 예, 지내셨습니까? 방금 일어나셨어요? 예, 늦게 일어나가지고. 아, 그 성욱 씨는 진도 교수님 누구예요? 얼칸입니다. 얼칸 선생님. 그 예, 구조 쪽 하시네요. 스트럭처 예, 쪽. 아, 힘드실 텐데. 그러네. 잠시만요. 하나, 한, 둘, 셋, 넷, 다, 네. 일곱, 여덟, 아홉. 네, 컴퓨터 한 정도. 똑같아. 네. 다 들어오신 것 같은데.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색하니까. 잠시만요. 논문 제출일이 8월 16일인가 그랬죠. 잠시만요. 제가 볼게요. 네, 스크린 다 보이세요? 예, 보입니다. 네, 보이십니까? 네. 스크린에 보면 간단하게 우리 이거 아웃라인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맥시멈이 12,000자네요. 작년까지 10,000자였던 것 같은데 2,000자 늘었네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레이아웃은 여기에 맞추시면 되는데 어떻게 맞추시는지 아시죠? 그냥 여기 워드에 레이아웃 들어가셔서 마진, 커스터마이즈 마진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랭귀지는 잉글리시, 그리고 이런 것들은 따로 안 하실 것 같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요거 스트럭처 부분이거든요. 잠깐만요. 이게 제출일부터 한번 볼까요? 제출일이 19일이구나. 그러면 한 2달 조금 못 남았네요. 자, 스트럭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기존 스트럭처하고 좀 바뀌었어요. 그 레코멘데이션 된 게. 기존에는 뭐가 있냐면 인트로덕션도 있고 에이면 오브젝티브도 있고 뭐 메소드도 있고 어프로치도 있고 뭐 되게 섹션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올해 보니까 요걸 이렇게 챕터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정도로 이렇게 압축을 시켜놨어요. 이게 어떤 포맷이냐면 우리 저널 퍼블리케이션 할 때 그때 주로 쓰는 포맷이에요. 꼭 뭐 100% 매치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비슷해요, 이 포맷이. 근데 이거 장점이 뭐냐면 스토리 라인을 짜기에 되게 유용해요. 그래서 요걸 따라가시는 걸 저도 레코멘데이션을 합니다. 근데 꼭 이렇게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요거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인 거지 꼭 뭐 이렇게 써야 된다 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를 한 요거 베이스로 어떻게 논문을 쭉 써내려가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논문을 쓸 때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관련해서 좀 중요한 것들, 간단한 거긴 한데 그, 그 논문의 퀄리티를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쭉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 없어요. 이게 평가지가 있구나. 이 평가지 보면 제가 오늘 세미나 준비하면서 작년에 학생들 받았던 점수를 제가 다 봤어요. 보니까 한국 학생들의 경우에 평균이 한 60점대 중반이었어요.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나왔더라고요. 보통 한 65점, 잘 받으신 분들은 70점 넘은 분도 있긴 있는데 주로 60점대 중후반 정도. 그래서 한 여기 comprehensive demonstration of learning outcome 요 정도 요 사이에 있었어요. 대부분. 네. 그래서 요번에는 제가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요 그레이드를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팁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스트럭처 쪽으로 볼게요. 자, 제가
그 example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논문 챕터 포매팅 하는 거에 대해서. 요 나중에 제가 홈페이지에다가 요 관련 자료들을 다 올려놓을게요. 그 게시판 쪽에다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그 논문 챕터는 아까 그것보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인트로덕션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im and objective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가이드라인은 없었던 거죠. aim and objective 그리고 그 다음에 챕터 3에 literature review 들어가고 그 다음에 챕터 4에 methodology 그 다음에 챕터 5에 case study라고 하든지 아니면 result 그리고 디스커션. 그 앞에 가이드라인은 리졸트하고 디스커션이 한 챕터에 묶여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디스커션은 따로 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챕터거든요. 그리고 이걸 리졸트하고 디스커션하고는 상당히 별개의 그 내용들을 다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디스커션은 반드시 따로 있는 게 좋고요. 그리고 컨클루전, 레퍼런스, 뭐 어펜딕스 있으면 좋고 그러면 제가 각 챕터별로 어떤 내용들을 쓰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그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논문을 쓰실 때 특히 우리 재직자분들께서는 테크니컬 레포트 형식으로 쓰실 가능성이 되게 농후해요.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이언티픽 아티클하고 아니면 디시스하고 테크니컬 레포트가 다른 점은 뭐냐면 사이언티픽 아티클의 경우에서는 하나의 어떤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테크니컬 레포트의 경우에는 본인이 그 뭐죠 조사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로지컬하게 그 다큐멘테이션을 하면 되지만 사이언티픽 아티클에는 현재의 문제점이 반드시 제기가 돼야 돼요. 뭐, 바꿔 말하면 뭐냐면 아규먼트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아규먼트가 현재 어떤 현상이 있거나 아니면 현재 어떤 프랙티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출발점이에요. 사이언티픽 아티클에. 그래서 우리가 논문을 쓴다 그렇게 하면 기본이 뭐냐면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그 가설이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뭐 뉴턴의 법칙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뭐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봤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과가 중력에 의해서 떨어진다라는 그걸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려면 가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가설이 뭐겠어요? 이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만류인력에 의한, 만류인력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 사용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구에서 끌어당기는 어떤 힘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가설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 가설을 베이스로 스토리를 전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그 단계가 뭐냐면 그 가설이 검증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학사 논문이든 석사 논문이든 박사 논문을 쓸 때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그 중간에 세워야 하는 게 그 가설이에요. 그게 바꿔 말하면 fundamental question이라고 하는 거죠. 그 fundamental question이 어디에 대한 거냐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practice나 현상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까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챕터별로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앱스트랙트를 쓰실 때 대부분의 분들이 잘못 쓰세요. 어떻게 쓰시냐면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을 써요.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이제 마린 쪽의 환경 이슈가 워낙 대두가 되니까 주로 앱스트랙트를 시작할 때 어떤 뭐 대체 에너지에 대한 연구든 아니면 뭐 클리너 시스템에 대한 거든 앱스트랙트를 대부분 어떻게 쓰시냐면 뭐 현재 마린 인더스트리에서는 뭐 environmental protection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뭐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뭐 현재 어떤 식으로 뭐 우리가 이런 그 뭐 레귤레이션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고 뭐 우리 그 선박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적어요. 근데 앱스트랙트는 그런 이야기를 적는 데가 아니에요. 앱스트랙트는 뭐냐면
논문의 전체를 압축해서 인캡슐레이션을 해서 200자, 300자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반드시 프로젝트 A 뭘 할 건지, 그리고 어떤 어프로치 메소드를 썼는지, 그리고 그 케이스 스터디를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그래서 그 결과가 뭔지, 그리고 리서치 파인딩이 뭐고 그거에 대한 오리지널 컨트리뷰션이 뭔지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해서 쓰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가령 잠깐만요. 이거 말고 제가 앞에서 예를 들면 여기 보이시죠? 이 앱스트랙트 example인데요. 앱스트랙트 보시면 여기는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 없죠. 바로 aim이 나오죠. This research was aimed to 뭐 하려고 한다. 그리고 말소드는 어떻고 그 결과는 어떻고 그리고 뭐 findings는 이제 아주 간단하게 어떻게 뭐 어떤 노벨티가 있다. 이제 그렇게 요약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앱스트랙트. 네. 네, 잠시만요. 앱스트랙트.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트로덕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트로덕션. 자, 인트로덕션도 대부분이 잘 못 쓰세요, 사람들이. 왜 못 쓰냐면, 그러니까 인트로덕션에서 주로 진짜 다뤄져야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100% 이해를 못 하신 상태에서 작성을 하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인트로덕션에서 나눠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그 이야기가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아규먼트 있죠. 사이언티픽 아티클에서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그 아규먼트. 바꿔 말하면 펀더멘탈 퀘스천을 여기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트로덕션의 그 가장 중요한 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 펀더멘탈 퀘스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시를 해내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첫 번째 이제 सब섹션으로 들어갔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해요. 하나 뭐 예를 들어보자면 뭐 제가 하는 연구 분야 중에서는 이제 배터리 선박에 대한 환경 평가나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럴 때 저 같은 경우는 이 백그라운드에서 뭘 설명을 하느냐면 그러니까 배터리 선박에 대한 등장 배경을 설명하는 거죠. 뭐 앞서 우리가 앱스트랙트에서 일반적으로 다뤄지려고 했던 뭐 환경 이슈라든지 그리고 현재 레귤러토리 프레임워크라든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inevitable하게 우리는 배터리 추진 선박에 대해서 뭐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이 되냐면 이 배터리 추진 선박이나 이런 그 배터리 시스템에 대해서 곽광을 받고 있구나 하는 이야기들을 여기에 전반적으로 다뤄요. 백그라운드에서는. 그리고 난 뒤에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 배터리 선박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한 챌린지가 뭐고 이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음 섹션에서 다루는 거죠.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퀘스천을 던지냐면 배터리 추진 선박의 경우에 우리가 제로 이미션 그 퍼포먼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배터리를 사용을 할 때는 디젤을 사용할 때보다 대비해서는 이미션 자체가 안 나오잖아요. 전기 추진을 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전기를 선박에서 생산을 하든 육상에서 생산을 하든 육상 발전소를 통해서 생산을 하든지 간에 어쨌든 그 전기도 생산이 될 때는 이미션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건 제로 이미션이 아닌 거죠. 그런 퀘스천들이 제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갭이 있냐면 우리가 기존의 프랙티스나 기존의 컨셉으로서는 배터리 추진 선박은 제로 이미션, 디카보나이제이션 되는 선박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지만 저의 논점에서는 그거는 절대 제로 이미션 선박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저의 퀘스천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퀘스천을 던지기 위해서 현재 사람들이 어떻게 배터리 선박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래서 나는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컨펌을 해내는 것까지가 이 섹션
1.2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네, 그렇죠. 네. 네, 되셨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만 더 요약해 드릴게요. 그 인트로덕션의 마지막 컨클루전은 뭐냐면 그 펀더멘탈 퀘스천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현재 이런 이슈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다음 챕터부터가 우리가 던진 이 퀘스천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 솔루션을 찾기 위해 우리가 그 뭐죠? 그 연구를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챕터 aim and objective. 사실은 우리가 저널을 쓰거나 컨퍼런스 페이퍼를 쓸 때는 aim이나 objective는 따로 안 써요. 그게 자연스럽게 사실은 인트로덕션에 다 녹아 들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 앞에 나눈 이 그 current issue, 그러니까 fundamental question을 던질 때 이미 내가 무엇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objectives들이 어떤 것들인지가 다 묻어나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 논문을 쓸 때는 굳이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조금 더 클리어하게 내가 무엇을 할 거고 어떤 어프로치들을 가지고 갈 것이에 대한 그 좀 선언을 조금 더 뭐라 그러죠? 포멀하게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에임하고 오브젝티브도 많이 헷갈리시는데 제가 한 몇 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두 가지의 차이에 대해서. 첫 번째로 에임은 쉽게 말하면 이 에임이 뭐냐면 이 펀더멘탈 퀘스천 우리가 앞에서 챕터 1에서 다뤘던 그 퀘스천에 대한 답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다라든지 틀렸다라든지 그게 에임인 거고 오브젝티브스는 뭐냐면 그 에임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각각의 세부 목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오브젝티브들이 성취가 되면 에임이 자동으로 달성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example로 하나 썼는데요. 이 project aim is to contribute to enhancing the sustainability of marine or offshore industry 해놓고 by answering the fundamental question. 이 fundamental question은 각각 프로젝트마다 다르겠죠. 뭐 본인의 연구에 따라서 이제 그거에 대한 뭐 답을 함으로써 결국 마린이나 오프쇼어 인더스트리의 서스테이빌리티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죠. 그게 에임인 거고 에임은 상당히 추상적이죠. 근데 이제 그 에임을 어치브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오브젝티브들이 accomplish 돼야 된다. 자, 그럼 오브젝티브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첫 번째가 이게 딱 이렇게 맞아 떨어질 필요는 없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로직하고 시스테매틱하게 서제션을 드리는 게 요 네 가지 오브젝티브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understand research gap from the past work. 이게 뭐냐면 앞에 보세요. 우리가 여기 fundamental question을 했죠. 어떤 argument를 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럼 앞에 연구자들, 앞에 리서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내야 되는 거죠.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첫 번째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연구는 어느 수준까지 와 있고 어떤 것까지 알아냈고 어떤 게 모자라는지 그래서 어떤 것들을 여기서 다뤄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죠. 이게 어디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냐면 리터러처 리뷰 다음 챕터랑 연결이 됩니다. 바꿔 말하면 이 오브젝티브는 리터러처 리뷰를 함으로써 컴플리션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브젝티브는 그러면 우리가 현재 어떤 리서치 갭을 발견했다고 쳐요. 그리고 그럼 우리가 어디를 연구를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도 썼다고 쳐요. 그러고 난 뒤에 해야 되는 거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연구를 하기 위한 모델을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그게 어프로치가 될 수도 있고 뭐 스텝 바이 스텝 뭐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다양한 형태의 어떤 메소드가 개발이 돼야 되죠. 그게 두 번째 오브젝티브예요. 이 오브젝티브가 또 연결이 되는 게 그 다음 챕터 여기 있죠. 메소돌로지. 그렇죠. 이 메소돌로지가 컴플리션 되면 이 두 번째 오브젝티브도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메소돌로지를 개발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걸 임플리멘테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적용을 하는 게 이 케이스 스터디예요. 케이스 스터디에 그럼 그 케이스 스터디는 이 메소드는 제너럴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모델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있는 케이스 스터디는 그 중에 하나의 어떤 케이스를 선정해서 이 모델의 이펙티브니스를 또 보여주고 그 어널리시스 결과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모델은 제너럴할수록 좋고 케이스 스터디는 스페시픽 할수록 좋아요. 어찌됐건 이 케이스 스터디 그 오브젝티브 3는 실제로 케이스 스터디를 해서 그 결과를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다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오브젝티브는 챕터 5 여기 있죠. Result and Case Study하고 또 1대1 매치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to provide suggestion for stakeholder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까 하려고 했던 게 이 fundamental question에 대한 답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답을 내리기 위한 어떤 suggestion을 할 건지 그러면 우리가 답을 내렸다 쳐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배터리 선박이다.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나의 주장이 맞았다. 나의 아규먼트가 맞았다. 그 아규먼트가 뭐였냐면 이거는 배터리 선박이 절대 제로 이미션이 아니라 상당한 양의 이미션을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는 생산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환경적으로도 안 좋은 영향을 반드시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의 주장이었다면 그러면 그 주장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뭐라 그러죠? 미티게이션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발견해낸 건 하나가 있고 그 발견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서제션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서제션을 제시하는 게 디스커션 챕터죠. 여기. 리졸트 다음에 디스커션.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아까 리졸트하고 디스커션은 따로 챕터가 나눠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리졸트 챕터에서는 그 케이스 스터디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스 스페시픽한 결과가 나오죠. 근데 디스커션에서는 그 결과에 대한 그 시사점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대응하고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지한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 두 가지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aim and objective까지 작성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리터러처 리뷰 넘어왔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 리터러처 리뷰 챕터의 목적이 우리 첫 번째 오브젝티브를 달성하기 위한 거라고 했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리터러처 리뷰에서는 우리가 뭘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까?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인트로덕션에서 우리가 펀더멘탈 퀘스천을 질문을 던졌죠. 그러면 리터러처 리뷰에서 해야 되는 거는 그러면 첫 번째 앞의 연구들은 그러면 우리가 던졌던 이 펀더멘탈 퀘스천을 풀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계속 이제 제가 제 연구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아까 배터리 선박이 제로 이미션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앞에 연구들은 이게 제로 이미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어떤 연구들을 했는지를 먼저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일괄적인 어떤 트렌드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뭐 배터리 선박은 다 제로 이미션에 도달한다라는 결론을 냈다든가 아니면 누군가는 조금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아규먼트를 제시했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프리젠테이션도 하고 그 연구들의 자기들이 각각 나누고자 했던 그 이야기들을 첫 번째로 담아내야 돼요. 담아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럼 앞에 연구들은 그 지금 우리가 그 제시하고자 하는 그 솔루션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면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제로 이미션, 그 배터리 추진 선박이 제로 이미션이다라고 검증을 해낼 수 있는 논문이 있는지 없는지, 없다면 왜 없는지, 있다면 어디까지 답을 내릴 수 있는지 그 이야기들을 다뤄줘야 돼요. 그러면 뭐가 나타나냐면 리서치 갭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알고자 하는 수준의 답이 어떤 레벨에 있다면 현재 연구가 내릴 수 있는 답은 뭐 여기까지다. 그럼 이만큼의 갭이 생기죠. 이 갭을 본 연구에서 채워나가야 되는 거죠. 물론 뭐 다 채울 수는 없을 수도 있겠죠. 약간 줄여나가는 것도 하나의 컨트리뷰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갭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앞에 연구는 이런 쪽에 포커스가 되어 있어서 뭐 100%의 답을 내릴 수가 없다라는 확신이 들고 이제 그럼 그 이야기를 적고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리터러처 리뷰 마지막에. 그래서 앞에 연구의 한계점이 이런데 그러므로 이제 이 연구는 그쪽을 파고들어서 거기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까지 다루는 게 리터러처 리뷰예요. 이 리터러처 리뷰를 다른 말로 하면 크리티컬 리뷰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전에. 그 이유가 뭐냐면 기억하시는지요? 그냥 앞에 연구를 까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내가 던진 이 펀더멘탈 퀘스천에 대해서 바꿔 말하면 앞에 연구들은 답을 못 내린다. 왜 못 내리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조근조근하게 설명하는 챕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연구가 진행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어떤 저스티피케이션을 갖게 되는 거죠. 네, 어떻게 진행하셔야 될지 조금 이해가 오시나요? 안 오시나요? 네, 네, 오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야, 그러면 자, 챕터 3가 우리 리터리처 리뷰 그 결론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어디를 어떻게 인베스티게이션 해야 될지가 이제 답이 나왔다 그랬죠. 그 챕터 3에서. 그러면 챕터 4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인베스티게이션 할 건지에 대한 스텝 바이 스텝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도를 그리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는 어디를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까지 제시가 됐다면 그러면 그걸 어느 스코프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에 대한 그 가이드를 챕터 4에서 다루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그 아웃라인이 요렇다 보세요. 뭐 스텝이 1, 2, 3, 4 네 가지 스텝으로 나눠진다고 보세요. 이게 뭐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디테일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거는 프로젝트마다 다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스텝 1에서 뭐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뭐 데이터 컬렉션이다. 스텝 1은 데이터 컬렉션이다. 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뭐 케이스 그 선박에 대한 뭐 선정이다. 뭐 세 번째는 뭐 소프트웨어나 뭐 어떤 것들을 가지고 뭐 스트럭처 애널리시스든 뭐 CFD 애널리시스든 뭐 그런 것들을 수행하는 거고 네 번째는 그 결과에 대한 뭐 그 디스커션, 인터프리테이션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일단은 제일 먼저 메소돌로지 챕터가 나왔을 때 하셔야 되는 게 아웃라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눈에 이 연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전체 그림을 다 보여주셔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요거구나. 요거 제가
그 가이드로 보여드렸던 이 논문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시죠. 여기는 그 네, 여기는 어프로치 이게 메소돌로지예요. 여기서 보시면 전체 가이드라인을 하나로 잡았죠. 그 아웃라인을 스텝 1, 2, 3, 4가 있고 얘네들이 어떤 스코프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건지 한눈에 보이게 이렇게 제시가 됐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독자들이 아니면 리뷰어가 보고 이 연구의 스코프이 어떻게 되고 expected 된 outcome이 어떻게 되고 어프로치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리고 걔네들이 어떻게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웃라인을 하나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난 뒤에 그리고 각 스텝에 대한 디테일 스토리를 여기다가 섹션별로 나누셔야 돼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챕터 4가 메소돌로지면 챕터 4.1은 스텝 1에 대한 이야기예요. 스텝 1이 뭐 데이터 컬렉션이라고 했을 때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그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생겼을 거고 어디까지 데이터 컬렉션을 할 거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어널리시스 할 거고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쭉 적으시는 거죠. 그리고 스텝 2는 그 이제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케이스 스터디라고 하면 케이스 스터디를 어떤 선박을, 어떤 스트럭처를, 어떤 뭐 시스템을 가지고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 시스템은 어떻게 오퍼레이션이 되고 어떤 뭐랄까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서 쭉 다루시고 세 번째는 뭐 소프트웨어를 쓰시거나 뭐 시뮬레이션 할 거면 시뮬레이션은 어떻게 하실 건지 뭐 도메인은 어떻게 짜고 솔버는 어떤 걸 쓰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시는 거고 그리고 네 번째 스텝 4에서 이제 하셔야 되는 거는 그 스텝 3를 하고 나면 어떤 형태의 결과물이 나올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인터프리테이션 할 건지. 그러니까 인터프리테이션은 뭐예요? 우리가 도달하려고 하는 게 아까 펀더멘탈 퀘스천에 대한 앤서를 우리가 도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앞에 3번의 결과를 어떤 식으로 인터프리테이션을 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결론에 도달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챕터 4에 대한 그게 끝났죠. 설계가 끝났죠. 어떻게 할 건지 스텝 바이 스텝 가이드라인이 다 나왔어요. 혹시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이 메소돌로지는 제너럴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스텝 있잖아요. 요 스텝들 또는 이 스텝들 이거는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야 돼요. 비슷한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요걸 한번 볼게요. 요거는 리스크 어세스먼트에 대한 스텝 바이 스텝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제너럴하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스텝 1, 시나리오 어널리시스, 스텝 2, 프리퀀시 어널리시스, 스텝 3, 컨시퀀시 어널리시스, 스텝 4, 리스크 어세스먼트 이 네 개는 어디에 가나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제너럴하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놓고 세부적인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뭐 변경이나 수정은 가능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어떤 케이스에다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너럴하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제너럴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메소돌로지에 대한 어떤 노블티가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가 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메소돌로지를 하나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이게 진짜 내가 하고자 하는 케이스 스터디 단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에만 적용이 되는 메소돌로지라면 임팩트가 상당히 낮게 되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뭔가 가이드를 받을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케이스에는 적용이 안 될 거니까.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까 펀더멘탈 퀘스천을 제시했죠. 그러면 이 메소돌로지에서는 그 퀘스천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길을 제시를 하는데 이 길이 만약에 나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면 의미가 상당히 퇴색해지고 이렇게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면 길일수록 그만큼 임팩트가 높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설계도를 메소돌로지 파트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자 설계도가 이제 작성이 됐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되냐? 리졸트. 이제 이 설계도를 실제 생산을 해내야 되잖아요. 우리 그 배를 만드는 것처럼. 그게 이제 케이스 스페시픽 어널리시스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소돌로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너럴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특정한 하나의 케이스를 우리가 끌고 와서 그 설계도에 맞게 어널리시스를 수행을 하는 거죠. 여기서.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배터리 선박 쭉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그러면 배터리 선박에 대한 펀더멘탈 퀘스천은 과연 이 선박이 이런 종류의 선박이 그 제로 이미션에 도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을 해내야 된다는 게 퀘스천이었다면 메소돌로지에서는 그 검증 방법에 대해서 쭉 스텝 바이 스텝 가이드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케이스 선박을 가지고 와요. 현재 배터리 추진을 하고 있는 선박. 그리고 그 모델을 적용을 해서 분석을 해보는 거죠. 분석을 했을 때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디젤을 썼을 때는 연간 뭐 10,000톤의 CO2가 만들어졌다면 뭐 배터리를 썼을 때는 뭐 5,000톤 연간 생산이 된다. 그러면 이제 50%가 줄어드는 거죠. 그게 실질적인 파인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리서치 갭이 이제 줄어들죠. 뭐냐? 우리가 처음에 가설을 세웠을 때는 사람들은 배터리 선박이 100% 이미션, 제로 이미션 선박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내가 만든 모델을 적용해서 케이스 스터디를 했을 때는 실제로는 50%밖에 저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퀘스천에 대한 답이 내려졌죠. 실제로 내가 했을 때 제로 이미션이 아니다라고 하는 하이포테시스가 있었고 그게 이 케이스 스터디 하나를 통해서 검증이 됐잖아요. 그죠? 맞죠? 그게 이 리졸트에서 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다시 메소드로 돌아가서 그러면 제가 아까 만든 그 제로 이미션 검증할 수 있는 모델을 이 케이스 선박 하나에만 국한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선박이든지 간에 환경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다면 그러면 이 메소돌로지에 대한 임팩트가 훨씬 크겠죠. 꼭 배터리 선박이 아니더라도 뭐 디젤선이든 아니면 퓨얼셀 쉽이든 뭐 다른 어떤 종류의 선박도 같은 동일한 형태의 모델을 적용을 해서 실제로 그 배가 이미션을 얼만큼 생산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 메소돌로지에 분명히 노벨티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케이스 스터디의 리졸트는 우리가 내리고자 했던 이 펀더멘탈 퀘스천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줄 수가 있게 디스커션이 돼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디스커션 챕터로 넘어가서 자, 이제 연구는 끝이 났어요. 여기까지. 우리 퀘스천에 대한 답도 나왔어요. 그 케이스 스터디 리졸트를 통해서. 그리고 난 뒤에 디스커션에서 해야 되는 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요 디스커션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독자들을 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독자들이 우리가 하는 연구 분야와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 엔지니어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리서처들의 공통된 실수, 그러니까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연구를 하고 난 뒤에 끝이 났을 때 결론이 이거예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뭐 모델을 개발하거나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그걸 어떻게 적용을 해서 봤더니 효율이 뭐 5% 증가하더라. 뭐가 있을까요? 뭐 그런 종류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내가 만든 모델은 효율이 더 높다. 아니면 내가 한 거는 뭐 더 낫다. 여기서 끝이 나거든요. 근데
그 리서치에서는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 3%, 5%의 효율 증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야 돼요. 바꿔 말하면, 그러니까 나의 연구가 이 지구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에게 어떤 베네핏을 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리졸트에서 펀더멘털 퀘스천에 대한 앤서를 내렸죠. 그쵸? 그 배터리 선박은 제로 이미션이 아니라 그냥 50%만 저감을 한다라고 하는 결과를 내렸죠. 그게 함께 사는 지구에 함께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 50%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되겠죠. 첫 번째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만큼 줄이는 게 과연 충분한지 안 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죠. 그게 하나의 서제션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게 제로 이미션이 아니다라는 걸 알리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0%라고 하는 값이 충분히 우리가 만족할 만한 것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다루고, 만약에 이게 뭐 50%가 아니라 뭐 80, 90%, 그러니까 결국 10%, 20% 아니면 또는 더 많이 생산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잘못된 컨셉이 우리 생태계를 어떻게 망치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여기서 다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사회에 어떤 소셜 임팩트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서 다뤄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걸 이제 조금 요약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럼 이 연구의 오리지널 컨트리뷰션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진짜 우리한테 그 피부에 와닿는 베네핏이 무엇이냐? 이 연구의 결과가 알려주는 베네핏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까 문제점들 있죠. 그 잘못된 뭐 프랙티스라든지 아니면 관념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그 서제션을 줄 것이냐, 어떻게 아규를 할 것이냐, 그걸 풀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또 나누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리미테이션, 그러니까 현재 연구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넥스트 스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연구들이 진행이 돼야 될지에 대한 저 가이드를 제시하면서 디스커션이 끝이 나죠. 마지막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리서치라고 하는 것은 돌을 쌓는 것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누군가가 어디만큼의 연구를 해놨다면 그 기반 위에 제 연구가 하나의 탑을 쌓는 거잖아요. 그게 그만큼이 나의 오리지널 컨트리뷰션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제가 쌓아놓은 그 돌 위에 또 다른 컨트리뷰션을 넣는 거죠. 그래서 서로 과거의 연구와 현재의 연구와 미래의 연구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세 번째 연결고리를 해주는 게 이 디스커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연구의 한계점, 문제점들을 제시를 해주면서 다음 사람이 이 연구를 이어갔을 때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그러니까 가이드를 제시해주면서 끝이 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컨클루전에서는 컨클루전은 본 연구의 서머리예요. 뭐라 그러죠? 파인딩에 대한 서머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어떻게 쓰냐면, 우리 에임 앤 오브젝티브 여기 있죠. 여기에 우리 오브젝티브가 4가지 있었잖아요. 그죠? 기억하시죠? 리터러처 리뷰에 관한 거, 메소드 디벨롭 하는 거, 케이스 스터디 하는 거하고 디스커션 하는 거. 요 4가지에 대한 결과를 여기다 적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컨클루전 첫 번째가 리터러처 리뷰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터러처 리뷰를 했더니 어떤 리서치 갭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further investigation이 되어야 된다는 걸 확인을 한 거죠. 그게 결론이에요. 첫 번째 conclusion. 그러면 이 conclusion이 첫 번째 objective가 완성이 됐다라는 걸 그 크로스 검증해 주는 거죠. 두 번째, 그리고 이 모델, 우리의 두 번째 objective가 모델 디벨롭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모델이 어떻게 디벨롭 됐고 그게 뭐 이펙티브 하다라는 뭐 어떻게 제너럴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여기서 다뤄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그 모델이 뭐 새로운 모델이다, 뭐 아주 새롭고 신선한 모델이다. 그러면 이제 그런 모델에 대한 장점들 아니면 뭐 특성들 그런 것들을 여기에다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케이스 스터디였잖아요. 그럼 케이스 스터디를 하고 났을 때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결과가. 그러면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까 배터리 선박의 경우 50%가 저감되더라 하는 구체적인 퀀티테이티브한 결과를 제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내리려고 했던 그 펀더멘탈 퀘스천. 그래서 그 퀘스천에 대한 답이 어떤 식으로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uggestion, 뭐 future work. 요거는 아까 요 디스커션 부분. 그렇죠? 요 디스커션 부분에 대해서 이 리서치 파인딩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사회적인 임팩트 그리고 또 한계까지 같이 묻어내서 적어주시면 논문이 끝이 납니다. 뭐 레퍼런스는 일전에 말씀드렸던 엔도트로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완성이 될 거고 어펜딕스 같은 경우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사실 뭐 그냥 그 어펜딕스에 넣을지 본문에 넣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2,000자가 리미트다 보니까 이게 좀 중요하지 뭐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죠? 그렇게 넣기에는 그 워드 리밋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어펜딕스를 넣는데요. 뭐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 사실 이 챕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뭐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펜딕스에 놓을지 본문에 놓을지를 고민을 하실 때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한 그 지금까지의 스토리 있잖아요. 그 scientific article이라고 하는 거, abstract부터 conclusion까지의 그 각각의 그 뭐죠, 뭐 포맷이 하나의 스토리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은 아규먼트에서 시작해서 펀더멘털 퀘스천을 제시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내리기 위한 스텝들을 거치고 마지막에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스토리라인, 로직한 스토리라인에서 조금 그 스토리를 좀 흐트러트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냥 어펜딕스로 빼시는 게 좋아요.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이야기 라인을 잘 세워 놓으시는 거. 이게 그 뭐죠? 그 디스트랙션 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제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어펜딕스에 넣을지 메인 본문에 넣을지 그런 것들을 잘 분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포매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세요? 왜요? 질문 없습니까? 왜요? 이거 왜 이래요? 조상찬 차장님 쪽이시죠? 애기인가요? 이 켜져. 예, 죄송합니다. 걔는 네. 그냥 이해가 다 되셨나요? 넘어갈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 파일은 제가 우리 게시판에 다시 올려놓을게요. 우리 끝나고 난 뒤에.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요거 세미나도 지금 녹화 중이거든요. 녹화해 놓은 것도 제가 링크를 올려놓을게요. 혹시나 다시 보실 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는 팁이라고 하는 제가 사실
그 어떤 시간과 어떤 에너지가 되면 한 분 한 분 논문들을 다 봐드리면 좋은데 그러지는 못하고, 그래서 사실은 테크니컬한 부분들은 제가 아이고 잠시만요. 아이고 다 일일이 못 드려서 죄송해요. 지난해 기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방에 있으면 제가 지도를 했든 이제 지도를 하지 않았든 그 사기 분들께서는 자주 이제 방문하셔가지고 뭐 논문 쓰는 것도 상담도 많이 받으시고 쓰신 것도 보여주시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이제 도움을 드리고 했는데 뭐 올해도 만약에 제가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뭐 언제든지 그 쓰신 드래프트나 이런 거 보내주셔서 제가 읽어보고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제가 테크니컬한 부분은 너무 각자의 연구 방향과 스콥이 다르니까 제가 어떤 제너럴한 어떤 것들을 다루기는 어렵고, 대신에 논문의 기본적인 것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림으로써 뭐랄까요, 기초를 좀 탄탄하게 한다 할까요? 그 논문 쓰기에 그 부분을 조금 집중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저 왼쪽 게 before modification이고 오른쪽 게 after modification이에요. 이게 뭐냐면 요번 올해 4학년 학생이 자기 이제 4학년 논문을 쓴 거거든요. 근데 4학년 논문은 1년짜리예요. 그러니까 학기가 4학년이 시작된과 동시에 쓰기 시작해서 4학년이 끝날 때 쓰거든요. 한 9개월, 10개월 정도 써요. 그래서 퀄리티 면으로 놓고 보자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MSC보다는 조금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MSC 경우에는 한 석 달 정도밖에 안 쓰잖아요. 실제로 쓰는 기간이 짧다 보니까. 물론 이제 석사 하시는 분들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나으시겠지만, 어찌됐건 논문의 스콥이나 뎁스 면에서 봤을 때는 4학년 학생들의 논문들이 조금 더 깊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제가 이 논문을 소개해 드리냐면, 그 논문이 제가 지도했던 학생의 논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이 친구의 연구나 뭐 다양한 것들을 봐왔죠. 보고 뭐 연구 스콥, 뭐 골, 그리고 뭐 메소돌로지, 리졸트, 뭐 오리지널 컨트리뷰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 저는 이제 잘 흡수를 하고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논문은 한 70점대 한 중후반 정도 되는 논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받은 점수가 저한테 받은 점수가 아니라 리뷰한테 받은 점수가 한 60점대 후반 정도였어요. 그 60점대 후반을 만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냐면 논문의 포매팅이었어요. 이제 바꿔 말씀드릴게요. 자, 한번 두 가지 버전을 다 보셨다고 가정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왜 제가 이 모디피케이션을 공을 들여서 했냐면, 완전히 같은 논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논문인데도 불구하고 포매팅을 바꿈으로 인해서 그 어떤 그 논문의 퀄리티가 어떻게 상승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일단 내용들은 첫 번째는 이제 제가 내용에 있는 뭐 영문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많이 수정을 했어요. 근데 그 영어를 쓰실 때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영어 컨텍스트를 쓰잖아요. 쓸 때 가장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문장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는 거. 한 문장에 쓸 수 있으면 한 문장으로 쓰시고, 뭐 길더라도 가능한 한 두 문장을 넘어가지 않는, 두 줄을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한 문장을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단어는 심플하고 제너럴하면 제너럴할수록 좋아요. 그게 plain English라고, 옛날에 리서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약간 착각에 있었어요. 뭐 어떤 착각이냐면 자기 논문을 남이 읽어내지 못해야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특히 우리 법이나 이런 거 보시면 법조문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렵게 쓰여져 있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그게 함부로 읽을 수 없도록 디스토션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엘리트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수준에 도달한 인터렉츄얼들만 읽어낼 수 있도록 일부러 어려운 단어와 어려운 문장을 썼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그 어떤 plain English라고 하는 하나의 그 바람이 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간결하고 쉽게 쓰여지는 게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로 이제 그 뭐랄까요, 그 변화가 됐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지금의 논문은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고 그 로직하고 그리고 스토리 라인이 잘 이어지도록 그렇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문장도 짧고 단어도 쉽고 이제 그런 식으로 쓰시면 좋아요.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포매팅 부분 말씀드릴게요. 앞에 논문은 보면 지금 색깔이 단색이 아니죠. 그 컬러죠. 그쵸? 앱스트랙트도 그렇고 이게 파란색이고 본문은 검은색이고 이러면 안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논문의 가장 기본은 단색이에요. 단색 베이스여야 돼요. 물론 요런 부분 컬러 있죠. 컬러도 있고 우리 요런 부분 컬러도 있고 뭐 그렇지만 요런 부분들 다 컬러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은 단색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컬러로 나타낼 필요가 없는 것들은 가능한 한 검은색 베이스여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그 논문을 쓸 때 흑백으로 출력이 됐거든요. 지금도 그런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흑백으로 인쇄가 됐을 때 다 식별이 가능해야 돼요. 우리가 컬러를 쓰더라도 그 컬러가 흑백으로 출력이 됐을 때 distinguishable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 파란색을 사용하는 이유는 특히나 메인 컨텍스트에서 파란색으로 사용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무심코 파란색을 사용을 하냐면 이게 워드에서 처음에 세팅을 할 때 보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 헤딩들이.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딱 그 하나의 글자체 그리고 하나의 색깔 그 컨텍스트는 무조건 검은색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볼까요? 인트로덕션 볼까요? 인트로덕션도 조금 이상하게 쓰여져 있죠. 이게 챕터를 좀 분명하게 뭐 원점을 찍던가 아니면 뭐 하면 좋은데 이게 보면 뭐 1에다가 뭐 블랭킷 있고 인트로덕션 있고 조금 엉성해 보이죠. 그쵸? 약간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좀 잘 안 들지 않아요? 그리고 이 인트로덕션 부분이 상당히 길어요. 이게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쭉 읽으면서 제가 봤을 때 이 친구의 스토리 라인은 괜찮거든요. 인트로덕션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글을 읽을 때 안타깝게도 자꾸 포인트들을 놓쳐요. 문장이 길면, 문단이 길면. 그러니까 쭉 읽다가 이게 뭐였지 하고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조금 스토리 라인을 잊어버린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이 되게 빈번하게 발생하거든요. 특히 내가 쓴 논문이 아닌 경우에 다른 사람이 쓴 논문 거기다가 그 프로젝트의 스콥이 내가 전공 분야가 아닌 경우에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섹션을 나눠줘요. 이 섹션을 나눠주는 게 하나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트로덕션 해놓고 1.1 백그라운드를 해놓으면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이 나오는갑다. 그래서 그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이 나왔죠. 그리고 문단도 가능한 한 좀 짧게 읽기 쉽게 가독성을 높여서 그렇게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1.1에서 리서치 갭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제는 얘가 무슨 그 현재 문제점이 뭔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갑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자기가 흐트러지려고 하는 집중력이 잡아져요. 글을 읽을 때. 그렇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이제 갭하고 모티베이션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현재 문제가 무엇인데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세 스텝으로 나눴죠. 인트로덕션을. 그렇게 되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되게 선명해져요. 이 논문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게 무엇인지, 펀더멘탈 퀘스천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연구가 그래서 하려고 하는 방향이 뭔지에 대해서 클리어해지죠. 근데 앞에 요 부분에 보세요. 비포. 여기는 모든 게 하나에 들어있어요. 쭉 이렇게 딱 들어가서 그래서 리터러처 리뷰 넘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 라인 자체도 리터러처 리뷰로 넘어가기에는 조금 뭐랄까 약간 언밸런스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고요. 근데 이 논문에서 그 애프터 모디피케이션에서 없는 게 뭐냐면 이 리터러처 리뷰가 없어요. 여기는 왜 없냐면 여기 있죠. 이 리서치 갭에 사실은 리터러처 리뷰가 들어갔어요. 그 현재 포맷에서는 왜 이렇게 썼냐면 이렇게 쓰는 게 저널 페이퍼의 스탠다드예요. 저널 페이퍼를 쓸 때는 리터러처 리뷰를 따로 안 떼어놓고 쓰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리서치 갭에 대한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이 리터러처 리뷰에서 쭉 나열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나로 묶어버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리서치 갭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thesis 쓸 때는 리터러처 리뷰를 일반적으로는 챕터를 나눠놔요. 그게 그게 하나의 뭐랄까요 그냥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논문을 그 저널을 쓸 때는 조금 더 압축성이 필요하거든요. 글자 수가 훨씬 더 작고 한 6,000자, 8,000자 내로 써야 되는 리미테이션도 있고 그리고 스토리 라인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저널에서는 스토리 라인이 훨씬 더 선명해지거든요. 이 리터러처 리뷰를 안에 넣게 되면, 인트로덕션 안에 넣게 되면. 근데 더 포멀한 관점에서는 thesis 관점에서는 리터러처 리뷰라고 하는 챕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상당히 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트로덕션하고 구별을 해놔요. 아무튼 어쨌든 포맷은 요 포맷으로 가세요. 그 리터러처 리뷰는 따로 있는 거 아까 제가 그 이그젬플로 드렸던 거 그렇게 가시면 돼요. 가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한번 또 짚고 넘어갈 거 보세요. 지금 이 그림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그림을 일반적인 리서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안 붙여도 되는데 붙였다는 거. 그러니까 별로 중요한 그림이 아니거든요. 그냥 여기에 이미 내용이 적혀 있어요. 적혀 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림인데 붙였다는 거. 그리고 붙였더라도 이게 레졸루션이 상당히 나쁘다는 거. 그러니까 논문의 퀄리티를 확 떨어뜨려요. 그림 하나가 뭐라 그러죠? 이 퀄리티가 낮은 그림 하나가 상당히 그 논문의 퀄리티를 낮추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안 붙이는 게 좋아요. 만약에 정 붙여야 된다고 하면 본인이 직접 그리셔야 돼요. 직접 PPT로 그리시든 뭐랄까 포토샵으로 그리시든 뭘로 그리시든 상관이 없지만 모든 그림은 내가 만들어서 붙인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카피 앤 페이스트는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가능한 안 붙이는 게 사실은 붙이는 것보다 더 좋아요. 안 붙여도 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 피겨, 요것도 마찬가지죠. 글자체가 바뀌었죠. 글자체도 바뀌었고, 글자 컬러도 바뀌었죠.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똑같아야 돼요. 이 글자체나 본문의 글자체나 사이즈 정도는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한 1 정도 작게 하거나 크게 하거나. 근데 글자체는 동일해야 돼. 그리고 색깔도 동일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 다이어그램은 항상 센터 정렬. 이게 규칙입니다. 그림은 센터 정렬, 그러면 캡션도 센터 정렬.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그림이 여기 나오죠. 그림이 여기 나올 때 그림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피겨 1이 요걸 설명한다면 이 그림의 위에 상단에 피겨 1은 뭐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그 설명이 있어야 돼요. 뭐 피겨 밑에 있어도 상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원칙은 피겨 위에 요거 위에다가 적는 거. 그래서 독자가 피겨 1이 뭐구나 하고 바로 그 다음에 그 피겨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피겨 1에 대한 설명이 없이 피겨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피겨 1이 어떻다고 하면 스토리 라인을 흐트러뜨리거든요. 읽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피겨 1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으십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도 필요 없죠. 굳이 없어도 되는 거. 뭐 이런 그림도 사실 만약에 필요하다면 본인이 직접 간단하게 그리시면 되고요. 뭐 이런 그림도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 왼쪽 논문을 보면 나중에 보면 이 논문은 그림이 20개가 넘고 테이블도 거의 20개가 넘었던 것 같아요. 전체가 그러니까 피겨 20, 뭐 테이블 20까지 넘어가거든요. 근데 같은 논문인데 이거 제가 수정한 걸 결과를 보시면 그림은 7개 그리고 테이블은 몇 개지? 테이블은 한 9개 정도. 8개, 9개. 엄청나게 압축됐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작업이 왜 중요하냐면 논문을 쓰실 때, 글을 쓰실 때 핵심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걸 독자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독자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간결성, 그리고 두 번째가 readability, 그러니까 가독성이에요. 논문에 막 테이블이 많고 피겨가 많고 이런 테이블을 한눈에 보여줘도 될 거를 찢어놔서 보여주거나 그렇게 되면 가독성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제 논문의 스토리 라인들을 자꾸 놓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 테이블이나 그 그래프들을 이렇게 합칠 수 있으면 합쳐서 하나의 뭐라 그러죠? 컴바인된 형태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것들도 네 개의 그림으로 나눠서 제시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한눈에 비교가 되니까. 하는 4가지 케이스 스터디를 한눈에 하나의 그 피겨로 보여주면 한눈에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가독성이 상당히 좋아지겠죠. 퀄리티도 높아 보이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메소돌로지 파트 한번 볼게요. 여기 보세요. 어떻게 말하면 이 메소돌로지라고 하는 요 챕터, 요 메소돌로지라고 하는 요 챕터가 논문의 얼굴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 메소돌로지의 이 아웃라인 그림을 딱 보면 이 논문에 어느 정도 퀄리티를 가지고 있겠구나라고 지레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설계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설계도를 한눈에 봤을 때 이게 얼만큼 디테일하고 어떤 스코프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것까지 고려하고 그런 것들이 한눈에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연구는 이런 서브 스텝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물론 더 디테일하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하니까 뭔가 별로 한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똑같잖아요. 시나리오 어널리시스도 있고 프리퀀시 어널리시스도 있고 컨시퀀시 어널리시스도 있고 리스크 어세스먼트도 있는데 반면에 이거는 그냥 너무 제너럴하고 너무 일반적인 것 같고 반면에 약간 디테일하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어떤 연구의 스코프하고 뎁스가 넓어 보이는 어떤 그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쵸?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메소돌로지에 나오는 이 첫 번째 프로젝트 아웃라인을 그리실 때 심혈을 기울이세요. 진짜 중요한 그림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이런 그림들도 다 이제 필요가 없고 마찬가지로 테이블들도 보면
또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 테이블을 그 이미지로 붙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는 지금 테이블이잖아요. 근데 테이블을 본문에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테이블은 테이블이어야 돼요. 테이블은 이 워드 안에서 만들어진 테이블이어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컨텍스트로, 그러니까 텍스트로 인식이 되어야 돼요. 절대 그림으로 인식이 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테이블도 포맷을 일정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뭐 그냥 저 같은 경우에 가장 일반적인 테이블을 쓰거든요. 이렇게 그냥 선 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하진 않고 그냥 그렇게 통일성을 유지해 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냥 똑같은 포맷으로. 물론 테이블 안에 있는 글자의 사이즈는 좀 조절이 돼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테이블이 너무 크다 보면 어떨 때는 동일한 글자 크기를 가지고 가기는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뭐 글자의 폰트가 바뀐다든가 뭐 색깔이 바뀐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지 않는 게 좋고. 그리고 테이블은 왼쪽 정렬이에요. 보시면 테이블은 여기 보시면 캡션, 테이블 캡션은 그 테이블 위에 상단입니다. 밑에가 아니라. 테이블은 테이블 캡션 달고 왼쪽 정렬하고 그리고 테이블이 나와요. 테이블도 만약에 작은 테이블이면 왼쪽 정렬. 아니면 그냥 전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컨텍스트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텍스트로 고려가 되기 때문에.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왼쪽 정렬이잖아요. 요거는 물론 확장이 돼서 양쪽 정렬로 되어 있긴 하지만 원래 논문의 기본은 왼쪽 정렬이에요. 왼쪽 정렬을 하면 조금 요즘에는 보기가 싫어서 그냥 양쪽 정렬로 하긴 하지만 스탠다드는 왼쪽 정렬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은 항상 왼쪽 정렬로 되어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네, 뭐 테이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피규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 그냥 검은색 백그라운드 이런 거 하실 필요 없고 그냥 가장 심플하게 하시면 좋아요. 근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지금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하고 같은 종류의 그래프인데 보기가 좀 다르죠. 이게 조금 더 퀄리티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엑셀에서 한 게 아니라 오리진이라고 하는 그 그래프 그리는 툴을 사용을 했어요. 이제 그걸 사용을 하게 되면 그래프가 훨씬 이뻐지거든요. 뭐 결과야 똑같지만은 그래도 비주얼라이제이션인 측면에서는 훨씬 퀄리티가 높아 보이는 기 때문에 리서처들이 많이 사용을 해요. 혹시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제 계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 논문의 어떤 리서처의 그 뭐랄까 퀄리티라 해야 되나요? 역량을 간접적으로 대변해주는 또 하나의 그 부분이 뭐냐면 이 레퍼런스 부분. 레퍼런스가 얼마나 프로페셔널하게 적혀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기본이 되어 있구나, 그렇지 않구나. 그렇게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엔노트를 쓰잖아요. 엔노트의 경우에는 우리 저 학술 검색 쪽에서 불러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깔끔하게 적혀지죠. 깔끔하게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리고 본문에도 크로스 레퍼런싱이 이쁘게 잘 되어 있고.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레퍼런스 중에 한 번씩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잠깐만요.
볼까요? 보세요. 자, 본문 안에 레퍼런스가 들어가 있을 때, 본문 안에 레퍼런스가 들어가 있을 때는 저자 이름, 그리고 갈로 열고, 연도, 그리고 본문 내용이에요. 근데 반면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반면에, 레퍼런스가 그 본문에 있는 게 아니라, 본문 전체를, 그 문장 전체를 레퍼런스 할 때는 어떻게 쓰여지냐면, 여기 보시죠. 예를 들면, 문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갈로 열고 저자 그리고 연도 갈로 닫고 점. 이 두 가지가 구별돼야 돼요. 그 엔드노트에 불러오게 하실 때 혹시 까먹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잠깐만요. 이거를 한번 볼게요. 볼게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에다가 레퍼런스를 단다. 그러면은 엔드노트 들어가서 엔드노트 요거 버튼 눌러서 네, 여기 나타나요. 엔드 불러서 제가 요거를 사이테이션 할게요. 그냥 인서트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레퍼런스가 됐죠. 근데 만약에 제가 누구 제 이름이 뭐 ETAL investigated 뭐 어쩌고저쩌고 뭘 investigation 했다고 쳤어요. 그러면 이걸 레퍼런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 경우에는 들어가서 정을 치고 바인딩하고 그리고 제 이름을 쳤죠. 그리고 요 밑에 거 화살표에서 요거 하셔야 돼요. auto 갈로 열고 ear and 갈로 닫고 이렇게 하시면 요거는 제가 쓴 거니까 지우면 되고 그쵸? 이렇게 됐죠. 맞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두 개 구별하셔서 쓰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은데요. 그거 말고는 어펜딕스 이런 것들도 별 필요 없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작성하시는 데 대한 팁도 한 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정도로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만 잘 지키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게 제가 이것까지 같이 올려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제가 작년 MSC thesis 코멘트들을 다 카피해서 붙였어요. 이걸 보시면 제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코멘트들이 주류를 이루고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될지에 대한 조금 가이드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네요. 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다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레코드하고 그리고 요 피드백 뱅크하고 요 example structure까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없으신가요? 네,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까 고맙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네. 혹시 아까 그 메소돌로지 그 수정본에서 네네. 글씨가 있는데 글씨 폰트가 본문 폰트랑 다르던데 그런 부분은 잠깐만요. 메소돌로지 안에 있는 그림 다이아그램 안에 있는 네네. 폰트가 다르다는 얘기죠. 실제로는 그것도 맞추면 좋아요. 네, 그거까지
뭐랄까 디테일하게 요구를 하지는 않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제 기준에서도 근데 어찌됐건 일치하면 일치할수록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럼 다른 질문 없으시죠?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